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반증, 증명이 있고 반증이 있죠. 증명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을 밝히는 일이고, 반증이면은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밝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지금 언어학이나 수학이나 논리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데서 쓰이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도구잖아요. 증명, 반증. 근데 여러분, 반증이 되면은 어때요? 그 지식은, 그 명제는 이제 거짓이 돼버리는 거니까는 반증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반증 가능성이 있어. 어떤 명제를 제시했는데, 어떤 주장을 제시했는데, 우리 그냥 쉬운 말로, 사회과학에서 어떤 주장을 제시를 하거나 근거를 들면서, 그리고 수학이나 논리학 같은 데에서, 아니면 자연과학 같은 데서 그런 걸 했는데 반증 가능성이 있는 거를 했어. 반증 가능성이 없는 걸 하면은 딱 진리가 되고, 반증 가능성이 있는 걸 하면은 격이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 혹시 드세요? 이 반증 가능성 칼포퍼는 이제 또 이제 자연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했던 그 분이기도 한데, 뭐 철학자죠. 근데 이 반증 가능성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반증 가능성이 아예 없어. 이거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비트겐슈타인 할 때 사태, 명제로 그 가능성으로 표현낼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왜냐? 그럼 반증 가능성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 이제 그 연구하신 분이지만 철학을 모든 자연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수학이고 논리학이고 심지어는 언어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논설문 같은 걸 쓴다. 그때 반증 가능성이 없는 글은, 야, 이거는 완전하네? 아무도 반박을 할 수가 없네? 이 글은 좋은 글이 아니라 반증 가능성이 있는 게 좋은 글이라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걸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태희는 예쁘다. 이거는 그러고 끝나면은 반증 가능성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의 영역이나 이런 게 아니고 취향의 영역이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따졌을 때. 김태희는 예쁘죠. 예쁘지만은 지식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증 가능성이 있는 지식은 지식으로서 기능을 해. 근데 참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아니면은 진리가 아니냐. 어느 순간부터 현대의 뭐 학문에서는 현대 뭐 여러 학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학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양자역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게 진리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모델로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근대부터 시작해서 대륙 합리론 그리고 영국 경험론에서 사람의 인식이나 참과 거짓에 대한 것들이 막 뭉개지고 칸트가 관심이 있었다가 또 뭉개지다가 지금은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아직 거짓이 아닌 것은 쓸 수 있다. 그걸 가지고 과학을 할 수 있다. 자연과학을, 사회과학을, 또 뭐 논리학이나 수학이나 아니면 논설문이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논리라고 하는 거는. 수학이라고 하는 게 그런 언어고, 그리고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도 요즘에 다 통계역학적인 언어 가지고 막 사회과학 같은 것도 그런 언어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증 가능성이 있는 어떤 게 나오면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 끄덕일 수 있다라는 거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반증 가능성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영묘한 기운이 우주에 퍼져 있다. 이거는 반증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이런 건 제끼는 거야.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가 이제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거짓이 밝혀지기 전까지 쓸 수 있으면 과학인 거야. 근데 그러면 오늘날의 과학은 경험적인 것 같네, 그죠? 경험론 전통을 이어받은 것 같죠? 경험적인 걸까? 합리적인 걸까? 아마 합리론과 경험론이 있다고 할 때, 합리론적인 그런 전통에서는 연역적인 방법을 주로 쓸 것이고, 경험에서는 귀납법을 쓰겠죠. 근데 이 둘 다 허술하게 그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연역법이죠. 아무 말도 해주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 안에 결론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통 수학 연습하고 늘 학창 시절에 수학 때문에 잘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이상한 놈들이 좀 있었고, 늘 골치잖아요. 골치라고, 골치. 근데 수학은 그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그 어떤 문제를 분석을 딱딱딱딱 하면은, 분석할 때 뭐 수학적인 처리를 해주겠지. 이항도 해주고, 뭐 이를테면 미적분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처리를 하고 나면은 동어 반복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수학이 굉장히 연역적인 훈련이거든요. 그 분석을 통한 다음에 종합해서 연역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학은 문제에 그냥 답이 있어요. 그리고 평가원 같은 데서 이제 수능 출제를 할 때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수학적으로 내려고 노력을 하지.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도 수능의 그 국어는 독해력 플러스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돼. 실제 수학보다는 훨씬 더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제하는 과정이 같이 감금돼가지고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고 하면은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면은 선생님들이 그거를 이제 또 하고 같이 검토를 해가면서 결국은 완전히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그 문제들로 문학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낸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 문제 안에 다 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제 안에. 그런 연역적인 방식의 것들은 문제 안에 다. 그러니까 국어 문제라고 해도 이를테면은 지문이 있고 어떤 보기를 줘. 그지?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거를 적용해서 하면은 거의 수학적인 방식으로 분석한 다음에 종합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근데 이거는 지식이 확장되지 않아요, 사실. 엄밀하게 따졌을 때.
이제 막 철학자들은 엄밀하게 막 그거 해보잖아. 지금 여러 분과 과학들이 막 발달을 하고 있지. 지식이 막 늘어나고 있지, 그지? 그죠? 근데 엄밀하게 봤을 때 지식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아직 거짓임이 안 밝혀진 것들이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쓰이고 있는 거죠. 쓰이고 있는 거. 귀납은 이런 거죠. 뭐 내가 우리 저 개천에서 본 백로는 하얀색이다. 그리고 내가 서울에서 백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있다고 치고 서울에서 본 백로는 하얀색이다. 부산에 가서 본 백로는 하얀색이다. 목포에 가서 봤더니 하얀색이다. 이 쫙 나온 다음에 모든 백로는 하얀색이다. 이거는 지식이 확대가 되죠. 앞에 연역적인 것들은 지식이 확대가 안 되는 거거든. 수학적인 것들, 연역적인 거. 이미 앞쪽 전제에 결론이 다 들어가 있어. 문제 안에 답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하얀색 백로들을 이렇게 관찰한 다음에 경험적이죠, 이거는. 연역적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딱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분석한 다음 종합해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백로는 하얀색이구나. 굉장히 자연스럽고 지식을 확대시켜주지만은 이거는 참이 아니죠. 참이 아니죠. 왜? 형광색 백로가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아? 에이, 그럴 리가. 자,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떴다가 지죠. 내가 4살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도 그런 거야. 그럼 내일 어떻게 되겠어?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 지죠. 이렇게 하죠. 이게 쌓이면은 인류의 그 지식이 계속 쌓여가지고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 확실한 지식이 확장된 진리이냐? 아니죠. 50억 년 후가 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핵융합이 끝나버리면은 태양이 없어지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안 뜬다고. 그때까지 관찰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피엔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맨날 봤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일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이죠, 그거는. 참이 아니에요. 영원불변한 진리,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학문에서 쓰는 어떤 주장이 됐건 명제가 됐건 이런 것들도 반증 가능성이 있고 반증되기 전까지 쓸 수 있는 거지. 진리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타짜에 보면은 박철용 어디 뭐 아버지냐? 뭐 복수를 하게? 자본주의적인 정신으로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고깃값을 받는다. 오늘 좀 되네 이게. 그것처럼 우리는 그 과학을 쓸 수 있다. 반증 가능성이 있는 거를 충분히 쓸 수 있다. 진리고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진리가 어디 있어? 양자역학이 진리야? 뉴턴 역학이 진리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진리야? 그게 아니고 모순이 누적되기 전까지는 쓸 수 있다는 것이. 사회과학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사회과학, 복잡한 과학들이 안 맞잖아. 경제학자들의 예측이 안 맞고 막 뭐 주식에 이런 거 뭐 하는 사람들 말이 안 맞고 그러잖아. 틀리고 막 그러잖아요. 맞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거지. 맞는 것까지. 그죠? 근데 사회과학은 당연히 뭐 변수가 굉장히 많고 하지만 자연과학 같은 경우에도 질량 보존의 법칙이 쓰일 수 있을 때까지 쓰이는 거예요.
쓰일 수 있을 때까지 쓰이다가 이제 반증이 돼버렸어. 질량이 보존이 안 되는 게 이를테면은 뭐 베타 붕괴가 됐건 핵융합이 됐건 질량 보존이 안 돼. 손실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중성미자가 나오니까 에너지는 보존이 되네. 지금 현대의 그 물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지고 설명을 하죠. 반증되기 전까지는. 최종의 그건 아니라는 거야. 진리 그런 차원에서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하는 게 아니야. 연역이랑 귀납의 차이는 일단 아시겠죠? 연역은 이미 앞쪽에 다 결론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귀납은 하나하나 경험적인 방법으로 해서 결론이 나오는데 진리라는 보장이 없어. 그럼 과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반증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럼 이런 거겠죠? 자, 만약에 모든 백로는 희다. 어떤 백로는 검다. 이렇게 되면은 결론에는 뭐가 되겠어요? 며칠 만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도서관까지 왔는데 또 안전 문자가 내가 방금 어디까지 얘기했어? 모든 백로가 검다. 근데 어떤 백로는 형광색이다. 이렇게 되면은 앞쪽의 전제가 거짓임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 말고 이런 방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역적인 방법이긴 한데 귀납으로는 과학을 못한다 이거야. 귀납으로는 과학을 못하고 엄밀하지가 않고 연역적인 방식으로 반증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진리라기보다는 반증되기 전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명제를 구성해 볼게요. 연역적인 방식이야. 과학을 연역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칼 포퍼 선생은 반증 가능성이 있는 그 논리학을 제시를 한 거예요. 모든 백로가 하얀색이라면 조건이 먼저 붙죠. 어떤 백로는 그 뒤에는 뭐 뻔하지 뭐야. 하얀색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명제예요. 연역적인 방식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소전제는 어떤 백로는 형광색이다. 형광펜을 누가 칠했을지도 모르지만 형광색 백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형광색이다. 이게 소전제야. 그러면 결론이 뭐가 나요? 모든 백로가 하얀색인 것은 아니다. 이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그 이전까지 모든 백로가 하얀색이라면 어떤 백로는 하얀색이다를 그 이전까지는 쓸 수 있는 거야. 반증 가능성에 의해서 반증되기 전까지 쓸 수 있는 거야. 과학이고 논리학이고 수학이고 언어 논설문에서고 쓸 수 있는 거야. 논설문에서 반증 가능성, 반박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취향의 나열이고 주장의 나열일 뿐이에요. 어떤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 돼. 그게 반박받을 가능성이 있어야 돼. 그게 좋은 글이에요. 반박받기 전까지는 그게 진리 차원이 아니라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반박받아서 깨진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다음 틀로 넘어가는 거라고. 뉴턴에서 아인슈타인으로 넘어가는 거고, 아인슈타인에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는 거야. 아이씨, 끝부분에 잘려가지고 짜증나네. 죄송합니다. 요약 한번 하면서 끝낼게요. 이제 칼 포퍼라는 이름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분의 그 여러 가지 철학적 개념 중에서 반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제가 반증 가능성 이런 거를 채널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반박받을 가능성이 없는 주장 같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과학 같은 데서 반증 가능성이야말로 과학이 어떤 모델, 틀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일정 기간 기능할 수 있는. 근데 이 반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귀납이랑 연역이랑 둘 다 한계가 있단 말이죠. 연역은 새로운 지식이 전혀 안 나와. 그리고 귀납은 지식이 나오는데 불확실해. 근데 이런 논증, 귀납법, 연역법도 오늘 얘기하는 반증 가능성뿐 아니라 그 안에 확률이 들어가는 또 논증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대에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현대의 고전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연역법을 통해서 과학을 할 수 있다. 반증 가능성이 있는 연역법이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소크라테스 그런 식의 그 구성은 그냥 그 안에 동어 반복일 뿐인데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만드는 거지.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늘 돈다면 50억 년 후에도 태양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 것이다. 이렇게 조건절을 연결을 했죠. 이게 대전제가 되는 거야. 소전제는 이렇게 되는 거야. 50억 년 후가 됐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결론. 태양이 늘 동쪽에서 떠서 늘 서쪽으로 지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었다. 그거 가지고 과학을 한다는 거야.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오늘은 반증 가능성의 반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나쁜 게 아니다. 반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게 나쁜 게 아니다. 근거를 대야 되고, 기본적인 제가 그걸 말하는 거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반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역적인 거야. 연역적인 거고, 일단은 만고불변의 진리 이런 거를 이 근대에서부터 해서 계속 깨져온 그 개념을 아예 좀 다른 측면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쓰면은 충분히 과학으로 쓸 수 있다. 논리학으로 쓸 수도 있고, 수학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아이디어로 나온 거죠. 그래서 반증이 되는 순간 다른 틀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반증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